인공신경망을 맡은 현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공신경망은 오늘은 이렇게 4가지 파트를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초를 이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퍼셉트론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뭔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딥러닝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딥러닝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 시간에 뭐 K-미인스 알고리즘도 배우셨을 거고 선형 회귀도 배우셨을 거고 뭐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것들은 다 어떤 인공지능의 하나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딥러닝도 이런 알고리즘의 하나일 뿐이에요. 저희가 근데 전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이런 K-미인스 알고리즘이나 뭐 선형회귀,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알고리즘 쓰는 게 좋다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써왔어야 됐죠. 그런데 딥러닝도 이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일 뿐인데 왜 딥러닝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어, 요새 여기저기서 다 딥러닝을 사용하잖아요. 어,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너무 성능이 잘 나와서입니다. 그리고 범용성이 너무 넓어서예요. 진짜 요새는 저도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어떤 연구실에서든 다 딥러닝을 쓰는 것 같아요.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실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올까요? 자,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딥러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뭔가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인간부터 따라잡자.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는 인간보다 똑똑한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너무 안 똑똑하니까 일단 인간부터 따라잡자라고 된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된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우리 그 현존하는 생명체 중에 제일 똑똑한데 그 가장 똑똑한 사람을 흉내내면 그러면 이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낸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유명해졌고 정말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그 벌레는 이제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뇌 구조가 완벽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그리고 공학자들이 이 뇌 구조를 그대로 인공적으로 구현을 해서 로봇에 삽입해 봤대요. 그러니까 그러자 과학자들이 만든 이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이 실제로 예쁜 꼬마 선충이랑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네, 딥러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예쁜 꼬마 선충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쳐보시면 관련 자료 정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죠. 그것처럼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그러니까 뇌로 치면 뉴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퍼셉트론입니다. 제가 가장 첫 이제 주제로 퍼셉트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퍼셉트론이란 바로 뉴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뉴런의 구조가 잠시만요. 자, 지금 뉴런의 구조가 이런 모양이고 인공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퍼셉트론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뉴런을 흉내낸 게 퍼셉트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자, 이렇게 인간의 뇌세포를 흉내낸 게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자, 그러면 퍼셉트론을 구성하고 있는 퍼셉트론에서 알아야 할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정보 입출력입니다. 자, 뉴런을 보시면 자, 여기 뉴런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수상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뉴런은 수상돌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처럼 되어 있는 뭐 수초들로 이 받아들인 정보를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저도 생물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흉내냈으니까 퍼셉트론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기에 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파란 동그라미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입력 값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뉴런에서 이렇게 주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퍼셉트론도 여러 가지 입력 값을 한 번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중치입니다. 자, 우리 뇌 뉴런은 똑같은 구조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대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뉴런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뉴런이 적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이거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저희 기억력이 구성이 된다고 해요. 뭐 이런 좀 뉴런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뇌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고 뉴런이 적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금방금방 까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뭐 저도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흉내낸 게 바로 가중치입니다. 자, 입력값, 즉 정보가 퍼셉트론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들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각 입력에 각 다른 비중을 주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를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그때그때 이제 수정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W1은 상대적으로 좀 높고 W2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그러면 입력 1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고 입력 2는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지금 구현한 이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입력값의 비중을 크게, 이 입력값의 비중을 작겠지만 또 어떨 때는 이 입력값의 비중을 작게, 이 입력값의 비중을 크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인공지능을 가중치를 변경을 하면서 학습시키고 변동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중치를 변경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제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값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그 입력값이 어떻게 가중치가 곱해져서 더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출력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입력값이 여기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가중치가 1이 0.1,
여기 말고 여기다가 새로 그릴게요. 잠시만요. 입력값이 1, 2, 3, 4, 5 이렇게 입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뉴런의 핵에 퍼셉트론의 핵에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 각각 가중치가 0.1, 0.2, 0.5, 0.6, 0.1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두 더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시그마, 그러니까 더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 곱하기 0.1 더하기 2 곱하기 0.2 더하기 3 곱하기 0.5 더하기 4 곱하기 0.6 더하기 5 곱하기 0.1 해서 0.1에서 4.9가 출력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런의 핵을 통과한 이 출력값이 4.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퍼셉트론의 결과가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출력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지금까지 입력이 어떻게 되냐 배웠고 가중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 배웠고 이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배웠어요. 근데 함수라는 게 들어있죠? 이 함수가 도대체 뭐냐? 지금 저희가 만약 이 함수가 없다면 여기에 4.9를 적지 않고 아까 4.9를 여기다 적지 않고 아마 여기다 적었을 텐데 여기다 적지 않고 여기에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통과하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액션 포텐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실제 인공지능에서 다른 용어로 쓰이긴 하는데 실제 뇌에서는 액션 포텐셜이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함수의 역할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슈반 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슈반 세포에서 이 그 액션 포텐셜의 역할을 해줄 텐데요. 자 이런 함수들이 바로 이제 액션 포텐셜의 역할을 하는 활성화 함수라는 건데요. 자, 우리 뉴런은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디지털 신호가 조금 더 다루기가 쉬워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연산 과정은 보시면 엄청 이제 아, 디지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신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신호잖아요. 중간에 뭐 제가 끊어버린다거나 그런 게 없이 연속적인 계산을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함수를 통과함으로써 얘네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자 여기에 4.9라는 값이 이렇게 입력이 돼서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4.9가 입력이 됐을 때 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4.9는 이 함수를 통과하면 1이라는 값으로 이제 인식이 될 거고요. 만약 입력을 이렇게 해서 얘가 한 0.1로 출력이 있다면 이 함수를 통과를 하면 어, 지금 이 함수가 좀 잘못 그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0.1을 통과하면 얘는 0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죄송해요.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0.1이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된다면 이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0이라는 값으로 되게 될 겁니다.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신호 체계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뇌의 구조를 정확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딥러닝의 구조 그리고 구현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개의 퍼셉트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연산을 해나가는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뉴런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수십억 개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의 뇌죠. 그런 식으로 딥러닝도 진짜 수십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퍼셉트론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그중 첫 번째 구조로 이 퍼셉트론이 이렇게 여러 개 연결이 되게 된다면 그건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근데 이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여러 번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인공신경망 한 번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그냥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제가 얘는 지금 하나만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벡터거든요, 벡터.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W111 다시 얘는 지금 조금 보시면 지금 약간 볼드체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벡터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런 값인 거예요. 어, W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행렬이 이 행렬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가중치 값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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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가중치 값들이 이 중간의 벡터, 뭐 이렇게 해서 중간의 벡터인 B12 이렇게 W11, 12, D 이런 식으로 중간의 벡터에 이렇게 가중치의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퍼셉트론에 들어가고 있는 이 가중치 값들을 이 마지막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퍼셉트론의 연산 과정을 행렬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기는 귀찮잖아요. 너무 단순한 노가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연산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대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이용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어쨌든 퍼셉트론을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편하게 연산할 수 있게끔 여러 개 쌓아놓은 것을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이 인공신경망을 두 개, 뭐 더 나아가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연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딥러닝이 연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한 줄, 아이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WX와 W1, W2 얘네들은 다 행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어떤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그것을 이건 활성화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호는 활성화함수를 의미하는 거고, X와 가중치를 곱해서 활성화함수를 한 번 통과시켜주고, 이거는 이제 편향값인데 이거는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편향값을 포함해서 연산을 시키고 그다음 그거를 또 그 활성함수에 통과시키고 그거를 또 연산을 해서 활성함수에 통과시키고 이것을 반복을 하면 그게 바로 딥러닝의 연산이 됩니다.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산도 편해지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계산은 컴퓨터가 가장 잘 연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아까 입력을 한 번 넣어줬잖아요. 이 입력이 한 번 들어왔을 때 그 모든 퍼셉트론과 인공신경망을 다 거쳐서 연산돼서 딥러닝을 딱 한 번 통과했을 때 그 한 번 통과했을 때 나온 그 한 번 통과했을 때 그리고 결과를 딱 얻어냈을 때 그것을 forward propagation, 즉 순전파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입력이 한 번 들어왔을 때 그 입력에 대한 단 한 번의 출력값을 얻는 과정을 그 front propagation, 순전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출력값을 그리고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얻은 출력값을 실제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값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희 전 시간에 gradient descent, 그러니까 현형외기를 학습하면서 학습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실제 값과 출력값을 비교를 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수정을 시켰죠. 뭐 이렇게 옛날 올드 가중치 값에 이제 그레디언트 값을 빼서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과정을 했었잖아요. 선형외기 시간에서. 선형외기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자, 비슷하게 딥러닝도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이제 출력값을 얻고 그 출력값을 실제 값과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것을 거꾸로 역연산을 해가면서 가중치를 수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아웃풋이 나와 있다면 얘를 이거 먼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정을 하게 돼요. 이게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조금 계산이 어려워요. 순전파는 계산이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보시면 이 과정으로 퍼셉트론을 하나하나 계산을 한 다음에 근데 그 퍼셉트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렬을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만 해주면 됐었어요. 그렇죠? 순정파는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백프로파게이션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변수 함수 미분도 들어가고 연쇄 법칙 같은 것도 들어가고 좀 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1시간, 2시간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에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좀 전공자 대상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백프로파게이션을 검색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전공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 전공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딱 봐도 엄청나게 길죠?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이. 자, 여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딱 봐도 뭐 이제 뭐 미분도 들어가고 다변수함수 미분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은 수학적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이번 시간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과목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뭐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중치를 수정하기 위한 과정이 백프로파게이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의 필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딥러닝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산이 되어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 이 딥러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죠. 전 시간에 배웠죠. 제가 이전에 설명 들었죠. 어떤 이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넣는 함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수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되는 게 다르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전에 머신러닝 수업을 할 때도 보셨을 텐데요. 그 함수 식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자, 보시면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출력값이 만약에 한 요쯤에 이제 출력값이 나왔다. 그리고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1에 가까운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1에 가까울수록 어떤 클래스 A로 분류가 되게 되고, 만약 얘가 얘 한 요쯤의 출력값을 얻게 돼서 0과 가까운 값을 얻게 된다면 얘는 클래스 B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그런 이제 분류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딥러닝에서. 바로 gradient vanishing이라는 문제거든요. gradient vanishing. 이거는 딥러닝의 층이 깊어지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얘가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출력값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시면 아까 딥러닝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와서 얘가 출력값이 나오고 얘가 액티베이션 펑션 함수를 통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딥러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출력값이 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시면 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얘가 너무 1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변화량이 너무 적어요. 변화량이. 변화량이 여기서는 그래도 변화량이 꽤 가파른데 미분 계수의 값이 꽤 가파른데 커지면 커질수록 미분 계수의 값이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막 미분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미분을 하다 보면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미분 계수가 너무 평평해져서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그러면 0이 곱해져 버리면 그레디언트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가중치 업데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수정하고 인공지능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0이 돼버리고 그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없어진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딥러닝 중간중간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요. 딥러닝이 여러 개 층이 쌓여져 있을 때 그 층 사이사이에 사용되기보다는 마지막 층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 층에 가장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뽑아내고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분류를 할 때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가 조금 더 개선된 게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인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비슷하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그모이드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확실하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류 문제에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출력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를 더 명확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0과 1보단 마이너스 1과 1이 조금 더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양수 음수기도 하고. 그리고 양수 음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커요. 잠시만요. 네. 조금 더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양수 음수기 때문에 뭐 곱해서 뭐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시그모이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1에 가까울수록 뭐 클래스 A에 분류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클래스 B에 분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시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너무
그 미분 계수값이 0으로 이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바로 이 렐로 함수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활성화 함수예요. 식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어렵지 않죠? 보시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0보다 큰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등함수, 즉 y는 x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활성함수가 렐로 함수고요. 근데 얘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얘는 문제가 없지 않은 게 뭐냐면 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경우는 적어요. 어떤 출력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출력값이 0이 딱 됐을 때 그것을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딱 넣게 되면 거기다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를 개선한 뭐 리키 렐로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현한 그런 활성함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렐로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력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하고 사용하기 쉽잖아요. 딱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계산이 엄청 쉽거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렐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 네, 렐로가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도 이제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아무리 출력값이 커지면 커져도 절대로 그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는 좀 연속적인 출력값에 대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다중분류 문제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말씀드릴게요. 얘는 음, 얘는 딥러닝 중간중간에 사용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렐로는 딥러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쌓일 때 이렇게 쌓일 텐데 쌓이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렐로입니다. 중간중간에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렐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최종 마지막 출력층에서 사용된다고 했어요. 분류를 위해서. 근데 여기에 근데 이제 보시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는 이중 분류에서밖에 사용될 수 없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딱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경우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이냐, 흑이냐 백이냐, 뭐 청기냐 백기냐, 뭐 그런 식으로 A냐 B냐 는 아니겠죠. 뭐 앞면이냐 뒷면이냐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두 개로만 그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죠. 왜? 0 아니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중 분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여러 개인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딥러닝을 쭉 타고 와서 딥러닝을 쭉 타고 와서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개가. 최종 아웃풋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각각이 확률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뭐 0.1%, 얘가 0.4%, 얘가 0.5%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계산을 해줘서 얘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일 때 클래스 C일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클래스 C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딥러닝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확률값을 출력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출력값들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출력값들은 확률값으로 출력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좀 지저분해 보이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확률로서 변환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소프트맥스의 기능입니다.
마지막 레이에서만 사용이 돼요. 꼭 이해해 주세요. 함수 모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바로 뒤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딥러닝 층을 통과를 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이렇게 얘네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x라는 결과가 얘가 1이 나왔고 얘가 2가 나왔고 얘가 1.5가 나왔고 얘가 0.6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네는 누가 봐도 확률이 아니잖아요. 뭐 2라고 하면 뭐 200%라는 뜻인가? 뭐 1.5면은 뭐 150%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통과를 시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에 통과를 시켜요. 이 연산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죠.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보면 어렵잖아요. 보시면 x는 1, 2, 1.5, 0.6이니까 각각 1, 2, 1.5, 0.6을 대입해주고 분모에 다 2의 1승, 2의 2승, 2의 1.5승, 2의 0.6승을 다 대입해서 더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분자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얘가 동물 A, 동물 B, 동물 C, 동물 D라고 했을 때 B일 때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0.45로. 아, 그러면 동물 B일 확률이 가장 높고 그때 확률이 45%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중 분류로서 판단을 해서 방금 들어온 입력값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현한 인공지능은 비동물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얘네는 다 더했다고 해서 어떤 정보가 나타나지 않지만 얘네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1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애들은 확률값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이 되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고요.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로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배웠고, 하이퍼볼릭 탄젠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렐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울 딥러닝의 구성 요소는 로스 펑션입니다. 자, 이것도 이전 수업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인공지능을 이제 학습시키고 개선할 때 인공지능이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결과와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오차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가 가장 적어지도록 가중치를 수정해 왔어요. 딥러닝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딥러닝으로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와 실제값을 비교를 해서 오차를 뽑아내고 그 오차가 가장 적어지도록 가중치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과가 실제값을 비교하는지 이것도 딥러닝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오차를 뽑아내느냐? 도대체 어떤 오차를 사용하느냐? 그것도 딥러닝의 성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오차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오차 제곱 합이라는 게 있고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게 있고요. 오차 절대값의 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di는 이겁니다. 이거.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그냥 얘는 절대값을 쓴 거고 그냥 얘는 절대값 대신에 제곱을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오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거고 얘는 오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n분의 1로 나눈 게 이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근데 지금 이 셋은 이전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고 그리고 이 셋은 보통
회귀 문제, 그러니까 아웃풋이 좀 연속적인 경우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아까 소프트맥스처럼 다중 분류 문제에서 사용되는 로스 펑션이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입니다. 어, 함수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딥러닝을 통과를 해서 이런 값을 출력층에 얻었고요. 얘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확률값을 얻었습니다. 이 값은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값이에요. 잠시만요. 네. 자, 이 값은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식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확률값을 얻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확률값을 얻은 값을 토대로 이 y1은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0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얘가 가장 높은 확률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 입력값에 대한 분류는 얘가 되겠구나. 이것으로 분류가 되겠구나. 두 번째 값으로 분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1을 부여하게 되겠죠. 이것이 원핫 인코딩이었죠. 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이렇게 0, 1, 0이라는 값으로 이제 그 아웃풋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정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교차 엔트로피 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0 곱하기 이 0.12를 로그에 대입한 값. 그리고 1 곱하기 0.59를 로그에 대입한 값. 그리고 0 곱하기 0.29를 로그에 대입한 값. 해서 0.23이라는 값을 이제 이 크로스 엔트로피로 얻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게 이렇게 이런 계산 과정이고요. 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 분류 문제에 사용되는 로스 펑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배워야 될 딥러닝의 필수 구성 요소는 러닝 레이트예요. 잠깐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차 제곱합, 평균 제곱 오차, 오차 절대값의 합, 교차 엔트로피 함수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로스 펑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로스 펑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오차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딥러닝의 결과로 얻어낸 그 결과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 방식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워야 할 것은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 한국말로는 학습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전 시간에 이 식 배우셨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선형회귀식이죠. 근데 여기서 러닝 레이트는 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이 식은 예전 가중치에서 미분 결과를 빼서 새로운 가중치 값을 얻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러닝 레이트는 이 빼지는 미분 결과 크기를 조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그레디언트 감소 정도를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식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레디언트의 감소 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러닝 레이트가 왜 필요할까요? 자, 왼쪽 그림은 러닝 레이트가 없을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러닝 레이트로 이동 스텝을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레디언트의 감소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디언트의 감소가 즉 그 우리가 학습을 한 번 시켰을 때의 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한 스텝을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조절해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는 로스 함수, 즉 오차를 가장 낮은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목표예요. 자, 이 빨간 점이 현재 가중치에 대해서 로스 함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만약에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만 이제 스텝을 조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좀 여기 우리의 목표는 여기죠. 가장 로스 함수가 낮은 지점, 가장 오차가 낮은 지점으로 이 빨간 점을 보내는 게 목표인데 안, 여기로 지금 쉽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러닝 레이트를 고정을 했을 때. 근데 얘를 보면 얘는 한 스텝마다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여기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오른쪽, 즉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스텝 크기를 조정하고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래서 러닝 레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자, 그런데 러닝 레이트가 작다고 혹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크기를 잘 골라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러닝 레이트가 너무 작을 때는 여기가 최소점이잖아요. 이 최소점으로 수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많은 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 컴퓨터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최소점을 찾지 못하거나 아예 발산해 버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얘는 러닝 레이트가 엄청 크죠? 한 스텝의 크기가.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이제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크면 막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는 이제 적당한 크기를 잘 골라줘야 됩니다. 너무 작게, 너무 크게 또 안 돼요. 무조건 잘 골라줘야 돼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까지 배웠고요. 자, 네 번째로 배우게 될 딥러닝의 필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에포크와 배치입니다. 자, 에포크와 배치는 자, 우선 에포크 먼저 설명드릴게요. 에포크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 forward propagation, back propagation을 통해 가중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횟수입니다. 즉, 에포크가 10이면 학습을 10번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포크는 쉽게 말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 횟수입니다. 내가 이 업데이트를 10번 이 가중치를 10번 업데이트 시키겠다. 이게 에포크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치입니다. 배치는 한 번의 신경망에 입력하게 되는 데이터 묶음이고요. 한 개의 배치 내의 데이터 개수가 배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D개가 있다면 배치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을 나눠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데이터 묶음 단위가 배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하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m개씩 묶어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자 전체 데이터가 D개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m개씩 묶어서 자른 다음에 얘를 랜덤하게 섞어서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얘를 한 번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사용할까요? 왜? 당연히 이제 효율성 때문이겠죠. 저희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데이터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될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성능도 잘 안 나오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잘라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 사용할 때 주로 GPU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GPU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산을 정말 잘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속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배우게 될 게 옵티마이저입니다. 자, 저희가 그 전까지 로스 펑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에포크와 배치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옵티마이저는 이제 손실 함수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옵티마이저거든요. 자, 저희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배웠던 옵티마이저가 바로 경사하강법이었어요. 경사하강법. 근데 경사하강법은 좀 너무 옛날 모델이거든요. 너무 옛날 옵티마이저예요. 근데 그 경사하강법을 기반으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기존 그레디언트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옵티마이저가 많이 발명이 됐습니다. 자, 기존 그레디언트의 단점은 뭐였냐면요. 만약에 로스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의 위치가 그 현재 가중치에 대한 그 로스 펑션의 위치가 여기 있어 버리면 얘는 지금 얘도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어떤 최저점이라고 판단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더 최저점이 존재하는데 인공지능이 요 정도 와버리고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여기로 가도 다 증가만 하는데 그럼 여기가 최저점이겠지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하는 이제 많은 옵티마이저들이 이제 발명이 됐거든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잠시만요. 자, 옵티마이저의 종류는 제가 4개만 이렇게 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 RMS 프롭 있고요. 네 번째로 아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식을 써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상기시켜보면, WU는 W 올드 빼기 러닝 레이트 더하기 그레디언트 로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멘텀은 얘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RMS 프롭은 얘를 보정하게 되고요. 얘가 얘를 보정하고 얘가 얘를 보정하고요. 아담은 이제 이것과 이것을 둘 다 적용한 겁니다. 즉 그레디언트와 그 러닝 레이트를 둘 다 조정하게 돼요. 그럼 딱 봐도 얘가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아담을 정말 보편적이고 쉽게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얘네는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이 이거였잖아요. 이게 GD,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였는데 얘네도 각각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멘텀도 그렇고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도 그렇고 RMS 프롭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근데 많이 복잡합니다. 얘네도. 그래서 이 4가지 식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고 또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 4개 옵티마이저에 대한 구체적인 식은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멘텀은 그레디언트를 보정한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RMS 프롭은 러닝 레이트를 조정한다. 아담은 이제 그레디언트랑 러닝 레이트를 둘 다 보정을 한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많이 쓰인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배웠죠? 자, 너무 많은 것을 좀 와다다다 설명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비유를 통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자동차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언덕길을 가장 빠르고 가장 낮은 위치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갈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낮은 위치로 가는 것이 목표면 자, 첫 번째로 길 자체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길이 너무 거칠거나 아니면 그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목표인데 별로 낮지 않은 곳에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있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없겠죠. 그런 길이 너무 거칠지 않고 이제 예쁜 길이면서 이제 최저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로스 함수입니다. 로스 펑션.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낮은 위치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떨 때는 빠르게, 어쩔 때는 느리게. 뭐 이렇게 언덕길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여기에 갇혔다면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 언덕을 탈출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속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좀 엔진의 효율을 조금 높인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될 겁니다. 그 속도 변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갇혔을 때 어떤 자동차는 이 언덕을 잘 탈출을 하는데 어떤 자동차는 탈출을 못하고 한 여쯤에서 다시 내려와 버려요.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뭐 다시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와 버리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옵티마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옵티마이저가 러닝 레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자동차고 러닝 레이트가 속도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로스 펑션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길, 어떤 길을 택하느냐, 어떤 코스를 택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러닝 레이트다. 아, 로스 펑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길,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속도, 속도 조절, 옵티마이저가 자동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암기를 했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드롭아웃은 뭐냐면요. 드롭아웃은 조금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약간 결이 다르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빼먹기는 좀 아쉬워서 넣어봤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딥러닝이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연결돼 있어요. 보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돼 있죠. 근데 드롭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 퍼셉트론, 이 몇 개의 퍼셉트론들을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학습할 때만. 그러니까 첫 번째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학습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학습할 때는 뭐 얘를 업능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학습하고. 그러니까 학습할 때마다 퍼셉트론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몇몇 개의 퍼셉트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 성능이 올라가는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되지 못했거든요. 어, 좀 엄청 의논도 많고 엄청 논란도 많고 논의도 많은데 어쨌든 이걸 쓰면 성능이 올라가요. 대부분. 그럼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롭아웃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엔지니어들은 보통 왜 그런지 밝히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으면은 일단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뭐 액티베이션 펑션도 배웠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배웠고요. 로스 펑션도 배웠고요. 에포크랑 배치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도 배웠고, 드롭 아웃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딥러닝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입력을 하는데 학습 과정에서는 뭐 변화되거나 업데이트되진 않아요. 아, 물론 변화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알고리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명확한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변화하거나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래서 파라미터가 웨이트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웨이트를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해주기 위한 요소가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6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러면 이 딥러닝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고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단순히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퍼셉트론 레이어 대신에 이제 영상 처리에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이것을 대체하면 그게 CNN입니다. 컴퓨터 비전의 기초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퍼셉트론을 그냥 무작정 막 연결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짰잖아요. 이것 대신에 여기에 어떤 영상 처리가 편하게 해주게끔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그 알고리즘만 대체를 해주면 여기에 나중에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대체만 해주면 그게 바로 CNN이고 그게 컴퓨터 비전의 기초 알고리즘이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실 겁니다. CNN은. 자,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시계열 데이터가 뭐냐면 자, 시계열 데이터가 뭐냐면 시간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쉽게 뭐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 날짜 아니면 뭐 날씨 데이터를 예를 들어 보면 날씨 데이터는 어제 데이터보다 10년 전 데이터가 조금 더 10년 전 데이터랑 어제 데이터랑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의 영향을 받는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일상 언어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분 전에 말한 거랑 제가 1초 전에 말한 거랑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 10분 전에 말한 거랑 1초 전에 말한 거랑 같이 이렇게 같은 걸로 쳐버리면 그러면 문맥상 그리고 의미상으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일상 언어도 시간 순서에 영향을 받는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그럼 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퍼셉트론 레이어 대신에 이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면 그게 자연어 처리, NLP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말에 이제 다다음 주에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도 결국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알고리즘도 결국엔 이 딥러닝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퍼셉트론 레이어 FNN이라고 하거든요. 이 FNN이 다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딥러닝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딥러닝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코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배웠던 그 딥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수업을 너무 달렸기 때문에 5분만 쉬었다가 8시 15분에 5분만 쉬었다가 8시 15분에 한 15분 정도만 더 수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코드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구글 콜앱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냥 콜앱 들어가셔서 그냥 이제 노트 열기 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 이렇게 끌고 와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을 구성하는 라이브러리는 그 이제 두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텐서플로우라는 애와 이제 파이토치라는 애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원래는 케라스라는 애도 따로 있었어요. 케라스라는 애가 있었고 텐서플로우라는 애가 있었고 파이토치라는 애가 있었는데 텐서플로우가 케라스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케라스의 라이브러리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텐서플로우랑 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진짜 인공지능에 대한 큰 지식 없이도 그냥 코드 몇 줄만 그냥 구글링에서 컨트롤 V 하면 누구나 딥러닝을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운 게 텐서플로우인데 그만큼 어 근데 이제 너무 쉬운 만큼 좀 자기 멋대로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 보통 진짜 인공지능을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내가 전공을 하겠다. 내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진짜 내가 인공지능을 전공을 해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엄청난 걸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뭐 대학원을 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인공지능을 내 업무 아니면 뭐 내 그런 그냥 간단한 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어쨌든 사담이 길었는데 그럼 텐서플로우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텐서플로우 우선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불러오시는 방법은 이렇게 from 텐서플로우, import 텐서플로우 하셔도 되고요. 저는 텐서플로우 안에 있는 케라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from 텐서플로우 import keras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케라스를 사용하지 않고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텐서플로우도 파이토치보다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파이토치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케라스를 이번 시간에는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rom TensorFlow import keras를 하고 그다음에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 load iris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이 iris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 시간에 실습할 때도 이 iris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이 iris 데이터를 이번 시간에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train test split이라는 함수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좀 편하게 데이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 이거를 실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iris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iris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부르는 부분과 타겟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이렇게 총 4개의 열을 가진 행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어, 성질, 데이터의 어떤 차원이 4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총 4가지 성질이라는 거고 그 다음 타겟은 보시면 이렇게 0, 1, 2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총 3가지 종류의 꽃을 분류하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종류의 꽃을 분류했는데 이 3가지 종류의 꽃들이 각각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뭐 제가 알기로 뭐 꽃잎의 뭐 넓이, 뭐 수술의 길이 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는 이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뭐 꽃잎의 길이는 뭐 이 정도고, 뭐 수술의 길이는 뭐 이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저는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와 타겟을 편하게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눌 건데요. 트레인을 보시면 테스트 사이즈가 0.2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트레인을 0.8만큼 테스트를 0.2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트레인의 80%, 테스트의 20%를 이제 나눠서 이제 트레인, 즉 학습을 할 때는 80%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잘 학습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딥러닝을 구성을 해봤어요. 자, 에포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학습을 시킬 건지에 대한 거였죠. 저는 학습을 40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짜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퍼셉트론의 개수입니다. 퍼셉트론의 개수. 보시면 4개의 퍼셉트론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128개의 퍼셉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0.5 레이트로 드롭아웃을 시킵니다. 드롭아웃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퍼셉트론의 개수를 이제 퍼셉트론을 일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일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였어요. 즉 레이트가 0.5라고 했으니까 학습을 시킬 때 0.5가 0.5% 이거 50%만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셉트론 3개로 최종 이제 아웃풋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게 얘가 4고 얘가 3이잖아요. 왜 얘가 4냐면 얘는 지금 인풋을 4개를 받고 있죠. 그렇죠? 인풋을 4개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씩 4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그것을 쭉 학습시켜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도출해 내는데 최종 아웃풋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3개의 다중분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아웃풋이 0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지금 이 아이리스 데이터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은 3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중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서 최종 결과를 이제 확률값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value를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모델 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매트릭스 이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넣게 됐네요.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스펄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스 함수는 이거를 이용하고 옵티마이저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컴파일, 즉 학습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 early stop은 뭐냐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적당히 학습됐다 싶으면 멈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넣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때는 조금 더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트레인이 되는 히스토리, 트레인이 되고 있는 그 트레인 과정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 모델.fit이라는 함수가 이제 케라스 안에 구현되어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시행을 해볼게요. 시행을 해보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학습이 쫙쫙쫙쫙쫙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번의 학습을 하게 됐고요. 자, 보시면 여기 로스와 어큐러시는 트레인에 대한 로스, 트레인에 대한 어큐러시입니다. 그리고 발 로스, 발 어큐러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트레인을 하면서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로스와 어큐러시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학습된 결과를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종 테스트 결과가 이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학습이 아주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도 0.9, 9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 어큐러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도 93%나 되는 엄청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이 아이비스 데이터는 정말 쉬운 데이터셋이에요. 분석이 너무 쉬운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덴스 레이어를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128개의 퍼셉트론으로 한 층만 쌓았는데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실제 딥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 이 퍼셉트론 크기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덴스 레이어,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레이어도 엄청 깊게 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 쉬운 데이터셋이라서 이렇게 한 층만 쌓았는데도 93%나 되는 성능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더 깊게 더 많은 퍼셉트론을 이용하게 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파이토치입니다. 파이토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라스보다 어렵습니다.
케라스보다 사용이 어렵고요.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사용을 하려면. 근데 그만큼 이거의 장점은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시거나 인공지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대해서 좀 인공지능을 좀 전공해보고 싶다. 인공지능을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토치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파이토치는 잘 사용하지 못해요. 자, 어쨌든 바로 가보면 자, 이렇게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불러와서 그 아이리스 데이터와 타겟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파이토치를 이렇게 임포트합니다. 이렇게 임포트 터치하면 파이토치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파이는 굳이 여기서 쓰이진 않는데 넘파이를 혹시라도 쓰이게 될까봐 넘파이도 같이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을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제가 그 파이썬의 클래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보시면 이거는 이 이닛을 이 클래스가 호출되면은 이 이닛이 좀 반드시 시행되게끔 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파이썬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 파이썬이나 파이토치를 좀 깊게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신경망이 아니라 모델을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구현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4로 시작해서 128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용이 돼서 드롭아웃 0.5로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3개의 아웃풋을 뽑아내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함수로 이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리니어가 케라스에이터 댄스랑 같은 기능입니다. 그 인공신경망 한 층을 구성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리니어 해서 4개의 퍼센트론으로 시작을 해서 128개로 이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렐로 한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 0.5 적용한 다음에 이 128을 3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죠? 4가 128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124가 128로 이어지고 128이 렐루를 통과한 다음에 이게 드랍아웃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그 128개가 다시 3으로 다시 3개의 퍼센트론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epth forward 이거는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위한 이제 그런 함수가 클래스 안에 구현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2층을 통과해서 return x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좀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파악하셨을 수도 있는데 소프트맥스 함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를 다 텐서로 바꿔줬습니다. 텐서로. 왜냐면 얘네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얘네는 지금 넘파이 어레이로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 넘파이 어레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파이토치에 이제 적용을 하려면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토치.텐서로 이렇게 다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왜 넣었냐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애를 먹은 기억이 많아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파이토치는 반드시 타입을 통일해줘야 돼요. 타입을. 근데 보통 이 파이토치는 대부분 롱 데이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거든요. 롱 데이터를. 근데 얘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얘네 다 플로트 데이터예요. 플로트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플로트형 데이터들을 다 죄송합니다. 얘네는 롱 데이터인데 이 타겟 값이 플롯 데이터예요. 이 위에 데이터는 롱 데이터인데 타겟 값이 플롯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플롯 데이터를 다 롱 데이터로 바꿔줬습니다. 이거 파이토치 할 때 정말 많이 실수하는 거라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입을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한다. 타입을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서요.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파이토치의 장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케라스를 구현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러닝 레이트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는 빠뜨렸는데 배치 사이즈 같은 것도 파이토치는 조금 더 쉽게 이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그게 파이토치의 장점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러닝 레이트를 0.01로 뒀고요. 에포크를 50번을 해봤어. 40번을 해볼까요? 똑같이. 위에랑 동일하게 에포크도 4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뒀는데요. 제가 여기에 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 펑션의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 함수 안에 소프트맥스가 들어가 있어요. 파이터치는.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버리면 2번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맥스를.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이토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때 이 안에서 자동으로 소프트맥스도 같이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 로스 함수는 소프트맥스도 같이 구현이 돼 있다.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제가 아담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담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딱 봐도 테라스 이용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딱 봐도 보시면 이 에포크만큼 구현을 할 거고 보시면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을 집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해주고 로스 함수를 자 로스 백워드는 이게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제 한 스텝 나아가고 스텝마다 업데이트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with touch no grade 하면은 이거는 테스트할 때 이용되는 기능이거든요. 뭐냐면 그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에포크가 포워드를 갔다가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돌아왔을 때가 한 에포크인데 테스트할 때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중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만 통과해서 그 나온 값이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이랑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with torch no grad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지금 당장 이해하시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대부분의 파이토치 이제 파이토치 학습 구현이 이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도 뭐 조금씩만 조금 추가된 거지 이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이중포문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with touch no grade 한 다음에 또 포문 이용해서 테스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correct와 total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 라벨2와 predict가 같을 때만 correct에 더한다 라고 해서 correct의 개수를 구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개수분의 커렉트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줘서 이제 정확도를 출력하는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값을 프린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파이토치를 이용하면 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중포문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미드토치 노그레드 하고 이중포문 이용해서 테스트 값 뽑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초기화, forward propagation, 그다음 로스 선언한 다음에 로스 backward propagation,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 한 스텝.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수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옵티마이저 스텝.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모델 선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데이터 처리해 주시고 학습을 딱 시켜보시면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40번을 했을 때 90% 정도가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100%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40번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10번 정도만 해도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96% 이상의 성능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 넘어가면은 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오버피팅 됐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학습을 시키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러닝 레이트를 0.1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어큐러시가 엄청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 너무 크게 러닝 레이트를 설정을 해서 이 데이터셋에서 러닝 레이트는 0.1이 너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크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최저점으로 지금 로스 함수가 내려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1.128에서 지금 더 이상 로스 함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0.1은 이 데이터셋에서 너무 큰 러닝 레이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너 엄청 작게 해볼까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러닝 레이트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보시면 너무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로스 함수가. 그래서 어큐러시가 이제 전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죠.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러닝 레이트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말 학습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